자,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세 번째 웨비나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는 저희가 그 3작 시리즈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멘텍이 HADR을 어떻게 제공해 줄 거냐, 그리고 다른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제공해 주는 다른 여타 대체 가능한 솔루션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오픈소스 HA의 기대와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멘텍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이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좀 더 낮은 코스트로 더 높은 가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30분 이상 청취를 하시고, 그리고 설문까지 맞춰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디야 카페 모카 아이스를 저희가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하신 두 분, 저희가 뭐 좀 주관적이긴 합니다만은 두 분을 선택을 하셔서 메가박스 1인 관람권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웨비나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선물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진행할 아젠다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리눅스상에서 어떤 고가용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멘텍이 제공해 줄 수 있는 HADR 솔루션 어떠한 건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 이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데모를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한 30분 정도 저희가 발표를 하고, 데모 한 20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Q&A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비즈니스 플랫폼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뭐, 고객의 니즈나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변화와 소프트웨어 및 기술 지원에 대한 변화,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확실히 오픈소스가 대세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로 가는 이 대세 흐름을 절대적으로 이제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들도 매년마다 이 HADR을 판매되는 플랫폼 추이를 딱 살펴보면요, 오픈소스, 특히 리눅스 플랫폼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거의 연평균 30에서 40%의 성장률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즉 고객들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시스템 인프라 모든 측면에 있어서 이제 비용 절감과 함께 이제 표준 플랫폼으로 무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HADR 시장에서도 이 트렌드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생을 했다고 이제 저희가 단어는 오히려 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과거 다 유닉스 중심이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 업무는 유닉스에서 돌아가야 된다. 물론 아직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그 산업군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X86으로 변화되는 대세는 절대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의 HADR은 유닉스 중심일 때는 OS 밴드의 번들된 솔루션 위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양한 서스파티 혹은 오픈소스로 고객의 입맛에 맞는 이 솔루션들, 특히 전반적인 TCO가 절감이 가능한 이런 솔루션을 현재 무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많은 컴포넌트들이 요구됐던 이 고가형 구성이 지금은 센이 없는 단순 서버 2대만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구성을 선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가형 구성하는 시스템들이 과거에는 다 물리였죠. 물리적 서버 위주였는데 지금은 거의 가상 머신으로 많이 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에 대한 고가용 여건들이 훨씬 더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오픈소스로 가면서 HADR 시장 트렌드 자체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TCO를 낮추면서 내 입맛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들에 의해서 고가형이 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눅스 생태계에서 이 어떤 방식으로 고가형을 많이 구성을 해오고 있었는지, 그 솔루션의 기대치와 현실은 어떠한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고가형 구성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목적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의 제거입니다. 단일 지점 페일에 대한 제거, 뭐 이렇게 우리가 직결을 할 수가 있겠는데, 시스템 한 대가 운영이 되고 있었을 때 혹은 컴포넌트 한 대가 운영이 되고 있었을 때 그것이 장애가 나게 되면 서비스 중단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싱글 포인트가 페일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점들을 이중화를 통해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가형 구성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RPO, RTO 거의 제로에 가깝게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가형 구성 자체는 아예 무중단이라고 리콜 시 하는 이제 그런 경향도 있는데 무중단은 아닙니다. 예. 목적은 다운타임 최소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운타임 최소화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가형 구성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과거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이제 과거 그림입니다. 이게 보면 서버 2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SAN을 통해서 외장 어레이 하나 붙인 이런 구성으로 이제 과거에 많이 구성을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AN리스 방식으로 SAN 디스크를 안 붙이고 로컬 디스크만으로 실시간 데이터 복제 방식으로 현재 구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고가형 구성 목적 자체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제거하는 목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도입률을 본다면요, 아직까지 도입률이 전체 시스템 100대가 들어오게 되면 5대도 최고가형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러니까 즉 한 100대 정도 시스템 들어오면 2대 데이터베이스 정도에 대해서만 고가형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싱글로 방치를 해두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가형 플랫폼이 도대체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도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가형 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장벽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비용입니다. 자, 아무래도 뭐 한 대 운영하는 것보다 2대 도입하고 운영하는 거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에 따른 뭐 플랫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OS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저비용 구조가 아닌 고비용 구조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구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구성이 매우 쉽게 제공해 줄 수 있고 뭐 이런 솔루션에 의해서 서버 2대만 가지고도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외장 공유 방식으로 SAN을 두고서 구성하는 방식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구성이 복잡하죠. 서버 2대뿐만 아니라 또 핫빗 구성을 위해서 네트워크 카드나 뭐 이런 이더넷이 더 추가가 돼야 되고, 외장 어레이 부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장 어레이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패스에 대해서 이중을 해주고, 또 외장 어레이 2개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단일 볼륨으로 볼륨 매니저를 구성하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구성으로 구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구조를 과거에 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눅스 운영체제인 오픈소스로 가면서 사람들이 더 심플하고 더 간단하고 TCO가 낮은 구성을 많이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이 고가용 구성에 있어서 리눅스, 자, 우리가 오픈소스로 갔을 때 리눅스를 많이 쓰죠. 리눅스 고가용 플랫폼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기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HA는 고가의 하드웨어가 필요했고 고가의 HA 라이선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한 구성, SAN 방식의 복잡한 구성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자, 이게 리눅스의 오픈소스 생태계로 오면서 더 저렴한 표준 x86, 그리고 더 저렴한 오픈소스 OS 기반 위에 오픈소스 HA, 그리고 더 심플한 구성, 또 뛰어난 호환성, 자, 이런 것들을 리눅스 고가용으로 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많이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치에 발맞춰서 다양한 OSS 기반의 HA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핫빗, 뭐 코로싱크, 페이스메이커, LVS, Keep Alive, DRBD,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에 특화된 여러 그 고가형 솔루션들, 또 와스단의 세션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뭐 테라코타라는 게 또 있고요.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 MySQL 자체의 어떤 그 복제를 통해서 고가형 구성을 하는 뭐 GC나 아니면 갈레라 이런 클러스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리아DB 같은 경우도 이제 MHA 등 이런 솔루션을 내놓게 됐죠. 그리고 초기에 OSS 기반의 HA 프로젝트는 이제 핫빗이 굉장히 초기에 나온 프로젝트입니다.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보면 노드 간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드가 운영이고 어떠한 노드가 대기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핫빗 통신을 통해서 판가름 하게 되고, 장애에 대한 이벤트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런 핫빗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핫빗 자체가 클러스터 용어 이외에 OSS 기반의 HA 프로젝트로 핫빗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핫빗을 현재도 오픈소스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개선한 게 바로 이 코로싱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싱크 자체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에 대한 멤버십을 관리를 하고 클러스터 노드 간의 인터커넥을 통해서 노드의 상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
이제 오픈소스 HA 기능 중에 이제 페이스메이커도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역할은 리소스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특히 HA에서 리소스라 하면 내가 관리돼야 될 대상들, 뭐 데이터베이스도 관리돼야 될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 IP 주소, 디스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올라가야 하는 프로세서들, 이런 것들이 다 관리돼야 될 대상들이죠. 그리고 이런 프로세서들이나 리소스들이 장애가 나게 되면 서비스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에 대해서 감시하고 관리하고 뭐 리소스를 등록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해준 역할입니다. 그리고 LBS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 밸런싱, L4를 대체하는 이제 로드 밸런싱 프로젝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RBD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 복제 솔루션입니다. 림빗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그 솔루션이 되겠고요. 이 DRBD를 통해서 외장 공유 디스크 없이 노드에서 노드로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RBD와 위에 보이는 뭐 페이스메이커, 코러싱크를 조합을 해서 노드 간 투노드만 가지고 외장 어레이 없이 HA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저희 멘텍도 현재 DRB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HA 기능 중에 실시간 데이터 복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DRBD 오픈소스를 저희 자체적으로 개작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을 저희가 윈도우즈로 컨버팅을 해서 WDRBD라는 이름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텍은 이 상용화된 HADR을 판매하는 것뿐 외에도 현재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컨트리뷰터로서의 역할을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OSS 기반의 HA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 고객들은 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OSS 기반의 HA에 대한 기대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소스가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오픈소스니까 그건 공짜겠죠. 그죠? 예,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구성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가 많아질 거고 그리고 사용자들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기대치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뭐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DRBD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윈도우즈로 포팅을 했고 저희 회사 내에서도 그 컨트리뷰터가 10명이나 존재를 합니다. 현재. 네. 그래서 이런 많은 개발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제품이 더 좋아질 거다. 더 많은 부가적인 기능들이 생겨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또 개작이 가능한 뭐 이런 부분들. 저희도 아까 이제 뭐 DRBD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무료니까 저렴한 TCO, 공짜가 가능하다. 자, 이런 기대치들을 가지고 다양한 OSS 기반의 HA 제품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대치에 과연 부응을 했을까? 우리가 이러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현실은 어떠한지. 예. 자, 의외로 서브스크립션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거. 예. 자, 물론 이제 무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기술 지원을 받겠다 그러면 기술 지원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서브스크립션 비용이 높다. 이게 바로 고객들의 목소리이더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는 그리고 저희 멘텍 입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이 서브스크립션 비용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짜면은 서비스도 공짜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죠, 고객이.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에 대한 것도 사실 원래 그 별도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형태를 보면 내가 소프트웨어에서 돈을 지급했다는 의미는 기술 지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상 이런 문화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요리집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시킬 때 보면 이런 그 문화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설렁탕을 시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설렁탕 국물만 딸랑 나오는 게 아니죠. 밥, 반찬, 여러 가지 부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반찬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반찬은 어떻습니까? 무제한으로 줍니다. 근데 외국 나오면 그렇지 않죠. 외국 나가게 되면 제가 한번 그 중국 출장을 가서 북경 오리를 시켜봤는데 북경 오리를 시키니까 진짜 오리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찍어 먹는 소스 뭐 뿐만 아니라 야채 전부 다 일일이 다 오다를 내야지만 그걸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보기에는 비용이 싼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TC로 보면 상당한 비용을 이제 내야 되는 현실이 많이 처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사면 당연히 기술 지원은 거기 딸려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기술 지원 자체가 비용이 같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묻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술 지원 비용은 거의 없는 걸로 고객들이 많이 인지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서브스크립션 비용을 청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많이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원 체계 자체가 의외로 그렇게 훌륭하지가 못합니다. 이 왜냐 그러면 오픈소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기술을 알아서 사용을 하라는 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원 체계 자체가 표준화가 안 돼 있죠. 그리고 특정 밴드에서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해서 서브스크립션으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그 서브스크립션 비용이 높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악순환이 막 돕니다. 그리고 오픈소스가 문서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훌륭하지 못한 문서 체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고가형 구성을 한다 그러면 멀티 OSS 프로젝트 조합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2노드, 3노드 클러스터 구성을 한다, HA 구성을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싱크, 핫핏 이런 구조로 가야지만 제대로 된 HA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뭐 여러 노드를 하나의 멀티 콘솔로 관리를 하겠다. 그럼 또 관리를 하기 위한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UI로 만들어 놓은 이런 또 관리를 위한 오픈소스를 또 도입을 해야 되는 이런 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HA를 구성할 때 복잡한 스크립팅이 요구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OSS 프로젝트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여전히 복잡한 기술 지원과 스크립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크나큰 약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HA 같은 경우는 스크립의 예술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모든 과정을 GUI로 하기 전에는 위자드 방식으로 HA 구성하기 전에 옛날에 굉장히 많은 스크립을 짰어요. 2000년 초반에 주로 많이 그랬습니다. 자, 이 스크립을 구성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그 제품에 의해서 품질이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엔지니어의 스킬셋에 의해서 그 HA 품질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엔지니어가 할당이 되면 HA 품질이 높아지고 그렇지 못한 엔지니어가 들어가게 되면 HA 품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오픈소스 생태계를 본다면 엔지니어의 이동이나 이직이 굉장히 좀 빈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A라는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HA 구축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엔지니어가 바뀌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또 B라는 다른 엔지니어가 들어가는데 그 B라는 다른 엔지니어가 좀 스킬셋이 낮은 엔지니어예요. 들어가서 고객사에서 구축됐던 HA 스크립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술 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픈소스라는 것이 잘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크나큰 축복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 고객이나 파트너한테는 오히려 체계화되지 않은 좀 더 과학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은 뭐 이러한 것들 복잡성 때문에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OSS 기반의 HA 구축은 저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복불복입니다.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한없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불합리할 수가 있죠. 나는 똑같은 비용을 지불해서 똑같은 어떤 퀄리티를 얻기를 원하는데 왜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못 되고 똑같은 OSS 기반의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현재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리눅스를 위해서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좀 더 TCO가 더 낮고 좀 더 가용성이 높고 좀 더 쉬운 HADR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멘텍의 고가형 솔루션은 서비스 영속성을 위한 올인원 패키지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버에 대해서 장애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클러스터링 기능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통해서 데이터의 가용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고가형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재복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동화된 운영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의 그 구성의 큰 장점은 하드웨어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구성을 해왔던 외장 공유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으로 다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버 간 실시간 데이터 복제 방식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외장 공유 방식으로 HA 구성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스토리지 복제 방식으로 구성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장애하는 포인트를 보면 서버 장애보다는 디스크 쪽 장애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버는 이중화를 해놨는데 디스크는 외장 공유 방식 같은 경우는 디스크는 싱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 장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레이드는 이제 구성하겠지만 뭐 레이드 컨트롤러가 나가거나 스토리지 OS가 나가버리면 외장 공유 방식 같은 경우는 HA 구성을 하나만 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고객들이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버 간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통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요즘 제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A 구성된 세트를 원격지에 하나 더 이렇게 DR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원격지간 제외부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물리에서 물리로, 물리에서 가상으로, 가상 서버에서 가상 서버로 이렇게 자유롭게 머신 종류나 그다음에 하이퍼바이저 종류에 상관없이 저희가 HADR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많은 스크립트를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복잡한 스크립트가 필요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전개가 됐던 리소스를 그냥 위자드 방식으로 마우스로 긁어와서 HA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복잡한 스크립팅 개발 없이 쉽게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데모로 저희가 얼마나 쉽게 HADR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하고 구성을 하는지 위자드 방식으로 그걸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웹 기반의 통합 가능성 관절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HA 구성한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통합으로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HA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콘솔에서 하나의 클러스터만 접속해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한꺼번에 보려면 콘솔을 여러 개 띄웠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웹 기반의 하나의 단일 콘솔에서 여러 클러스터를 관제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상에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자동으로 클러스터를 다 배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클러스터의 상세한 화면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원 간 종속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이 트리 구조로 내가 관리할 자원들, 크게 HA에서 관리할 그 리소스들이 보면 네트워크 부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디스크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들도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도 기본 응용, 복합 응용, 서비스 형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이제 서비스가 등록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서비스 등록을 하게 되고, 이 등록된 서비스가 자원이 뜨는 순서, 내려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과 자원 간 서로 의존도가 있죠. 예를 들면 네트워크 자원이 장애가 나면 IP 주소도 같이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자원 서로 의존인 관계에 있는 것들을 서로 마우스로 선을 그어서 쉽게 HA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직관적으로 상태 관리를 이렇게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풀리 자동화된 HADR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데 N2N입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가상으로, 그리고 다양한 하이퍼바이저에서 다른 하이퍼바이저로, 그리고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의 HADR을 저희가 다 올인원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멘텍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복제를 하고 자동으로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DR 테스팅까지 해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로 무빙을 하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이 요즘 이제 전산실 신규 프로젝트의 대세로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제가 이제 방금 언급을 드렸는데 요즘 대세가 무엇입니까? 클라우드 프라이빗에 바로 오픈스택입니다. 오픈스택이 요즘 거의 표준식으로 큰 대세로 현재 떠오르고 있죠.
자, 오픈스택을 가지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오픈스택에 대한 고가용을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오픈스택을 구성할 때 그 중요한 컨트롤러들한테 이 컨트롤러에 신더, 노바, 그다음에 뭐 뉴트론, 스위프트, 키스톤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 자체가 장애나게 되면 전체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 주로 이중화를 해야 됩니다. 고가용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멘텍의 이 고가용 솔루션을 통해서 딱 두 노드만 가지고 외장 어레이 없이 이 컨트롤러에 대한 고가용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올라가는 다양한 서비스들, 노바, 신더, 스위프트, 뭐 퀀텀 등등 이런 서비스에 대한 장애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상 머신에 올라가는 컴퓨팅 노드들이 있죠. 이 컴퓨팅 노드에 대해서 고가용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고가용 구성은 그 가상 머신별로도 저희가 구성이 또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소스 파티이고 HA 제품을 돈 주고 더 사야 되는데 어떻게 더 쉽고 간단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일반적으로 오픈스택 컨트롤러를 오픈소스 생태계에서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3노드가 일단 필요합니다. 네, 보시면은. 그래서 3노드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4개의 OSS 컴포넌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클러스터 멤버십 관리를 위해서 코러싱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리소스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페이스메이커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러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갑니다. 주로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MySQL 혹은 MariaDB를 쓰는데 MySQL에 대한 클러스터를 위해서 주로 갈레라 클러스터를 통해서 MySQL에 대한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큐 관리를 위한 RabbitMQ가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RabbitMQ에 대한 고가용을 위해서 RabbitMQ 클러스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3노드가 있어야 되고 4개의 컴포넌트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4개의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RPM 다 풀어서 깔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지니어에 대한 리소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리고 고가용 구성하게 되면 난 액티브 스탠바이로 딱 2노드만 구성하고 싶은데 굳이 또 3노드로 구성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성을 이제 복잡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 멘텍의 MCS를 가지고 오픈스택을 구성하게 되면 보이는 그림처럼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투노드만 가지고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장 공유 어레이 필요 없이 컨트롤러 1, 컨트롤러 2를 MCS로 가지고서 MySQL과 RabbitMQ에 대해서 실시간 복제를 제공해 주고요. 그 외에 또 오픈스택에서 올라가는 여러 뉴트론, 글랜스, 노바, 신더 등과 같은 서비스를 다 감시하고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심플하면서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오픈스택에 대한 고가용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리눅스를 제공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레드햇 제공해드리고, CentOS에 대한 고가용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라클 리눅스 마찬가지로 제공하고, IBM 파워 리눅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양한 배포판들이 존재를 합니다. 페도라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고가용이 구성이 됩니까? 네, 물론 됩니다. 여기 저희가 화면상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요 OS들은 저희가 GA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뭐 우분투나 페도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비안도 마찬가지고 일일이 다 테스트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나 고객사에서 MCS를 깔아서 테스트가 돼서 잘 되면 저희가 또 따로 인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회사 내에서 연구소에서 지혜가 된 버전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OS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물리, 가상, 클라우드, 이런 인프라들이 혼재 있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이 혼재 있는 이 환경 내에서 단일의 솔루션을 가지고 HADR을 표준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라 그래서 뭐 어떤 오픈소스를 쓰고, 윈도우즈라 그래서 뭐 윈도우즈에 내장되는 페일러블 클러스터를 쓰고, 뭐 MySQL이라 그래서 MySQL 자체 갈레라를 쓰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서 HA와 DR을 구성하는 모든 과정을 표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통합 콘솔을 통해서 HADR을 자동으로 배포해 줍니다. 그래서 112 엔지니어가 인스톨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프로비저닝 기능을 통해서 관리 오버헤드를 최소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페일오버와 워크플로우 엔진을 통해서 다운타임을 더더욱 최소화해 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서비스 영속성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저희 멘텍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잠깐 화면 스위칭을 하고 이제 데모로 저희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모 화면으로 제가 이동을 했고요. 저희가 데모는 이제 저희 HA의 통합 콘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HADR을 어떤 식으로 쉽게 배포하고 구성하는지, 그 다음에 뭐 페일오버 테스트 이런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데모를 통해서 MCS가 어떻게 복잡한 설치와 스크립트 개발 필요 없이 아주 쉽게 HA를 구성하고 여러 대의 클러스터를 하나의 콘솔에서 쉽게 관리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모를 위해서 관리 콘솔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관리 콘솔은 이렇게 웹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깔 필요 없고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웹 브라우저, 그게 크롬이 됐든 사파리가 됐든 뭐 파이어폭스가 됐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됐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URL을 치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자기 계정하고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콘솔에 접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콘솔 맨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로 맨 먼저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상에서는 전체적으로 클러스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가 몇 개인지 현재 4개의 서비스가 온라인 중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4개의 서비스는 현재 그룹웨어와 ERP라는 업무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스토리지, 연결된 스토리지, 이 스토리지는 이제 외장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ERP와 그룹웨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웹워스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스토리지 자원들 있죠. 즉 클러스터에서 관리하는 스토리지 자원들, 로컬 디스크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해줍니다. 자, 클러스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시스템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클러스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한 5개의 클러스터가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4개의 클러스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클러스터는 저희가 데모용으로 좀 준비를 해놓은 건데 여기는 아직 클러스터 껍데기만 만들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서비스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 그룹에 현재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뭐 리눅스 3대, 윈도우즈 2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웹 기반의 단위 콘솔에서 전반적으로 클러스터에 대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 플레이 표시로 되어 있죠. 삼각형. 이게 이제 운영 노드가 되어 있고 이렇게 포즈 모양으로 회색 포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대기 상태로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컴퓨터 모양의 2대가 컬러로 표시되어 있죠. 노드는 둘 다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저희가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데모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데모로 클러스터를 신규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 생성은 저희 간단합니다. 이 시스템 메뉴 상에서 클러스터 생성을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냥 클러스터 생성을 딱 클릭을 하시면 클러스터 생성을 하기 위한 위자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에이전트 깔고 뭐 노드에 접속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요 클러스터 생성을 클릭해서 4단계의 소스 정보, 타겟 정보, 핫빗 설정, 클러스터 생성 4단계를 거치게 되면 알아서 해당되는 노드에 필요한 컴포넌트나 에이전트를 다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작업을 해줄 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스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스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자, 맨 처음에 뜨는 게 이 가상 머신이냐, 물리 머신이냐,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데모로 준비된 거는 이제 현재 저희가 VM웨어 기반 위에 가상 머신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상 머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머신은 가상 머신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고 다음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하이퍼바이저를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Mware 하이퍼바이저 하나를 저희가 선택을 하고요. 다음을 이렇게 또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그 하이퍼바이저 호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이퍼바이저 상에서 어떤 가상 머신을 선택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되는 지금 현재 요 호스트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레드햇 머신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레드햇 OS가 깔려 있는, 그래서 레드햇 6.5-MC에서 441-1 요 머신을 내가 HA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명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이외에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IP 주소는 해당되는 아까 그 가상 머신 있죠. 해당되는 가상 머신의 실제 그 IP를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접속 방법은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SSH,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WinRM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리눅스니까 SSH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HA를 깔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경 부분,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루트에 해당되는 패스워드를 주로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 정보에 대한 기입이 다 완료가 되면 지금 이제 뭐 저희가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 비밀번호 확인이 조금 느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로컬내면은 비밀번호 확인이 금방 끝납니다. 예. 자, 소스 정보의 기입이 다 끝났고요. 이제 타겟 정보를 기입을 하게 됩니다. 자, 타겟도 마찬가지로 내가 타겟으로 즉 대기 서버로 쓸 거죠. 대기 서버로 쓰는 게 가상 머신이냐, 물리 머신이냐, 혹은 내가 HA 구성 안 하고 싱글, 아까 선택한 소스 머신 내에서 리소스 등록해서 리소스에 대한 관리만 하겠다. 혹은 장애 감시만 하겠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클러스터 구성을 안 하고 싱글 노드로 구성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 구성 제외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저희는 이제 HA 구성을 할 건데 대기 서버도 가상 머신이니까 가상 시스템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 머신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상 시스템명과 컴퓨터명에 대해서 기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자동으로 운영 머신에서 다시 S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근데 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뭐 다른 이름으로 슬레이브로 바꾸겠다, 혹은 뭐 스탠바이니까 S로 하겠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 머신의 대기 서버에 대한 가상 머신명과 컴퓨터명 이런 이름을 정해주고 넥스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해주는 작업은 뭐냐? 요 작업에 대한 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HA를 구성한다 그러면 대기 서버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대기 서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대기 서버에 OS를 깔고 운영 머신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애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 구성을 해줘야 되죠. 그죠? 네. 근데 의외로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대기 서버를 운영 머신과 비슷한 환경으로 꾸미지 않고 엉뚱한 환경으로 꾸며놓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영 서버는 마리아DB를 볼륨1에다 저장하는 환경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대기 서버는 마리아 데이터베이스를 볼륨2로 저장해놓는 뭐 이런 구성을 해놓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HA 구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애플리케이션 설치 구성을 재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또 있냐면 대기 서버를 꾸며야 되는데 운영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을 보니까 유지보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영 서버의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나 이 고가형 구성을 하고 싶어요. 대기 서버에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되는데 기술 지원 받을 데가 없어 깔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MCCS 상에서는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냐면 운영 머신의 환경을 그대로 클론을 떠서 대기 서버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서버를 준비를 해서 OS 깔고 애플리케이션 깔고 뭐 네트워크 환경 설정하고 스토리지 환경 설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운영 머신 그대로 클론을 떠서 대기 서버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합니다. 물론 이 기능은 현재 아직까지 VMware 환경에서만 현재 저희가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나중에 향후 파놀림을 통해서 저희가 뭐 물리나 다른 하이퍼바이저 상에서도 이 기능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기 서버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작업 환경에서는
운영 머신, 노드 1에 있는 이 운영 머신에 어떠한 이 볼륨들을 클론을 뜰래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1에 있는 전체 디스크 환경을 그대로 클론 떠도 되겠지만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그 볼륨만 선택을 해서 클론을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SDC나 SDD 이 슬라이스는 내가 그냥 클론 뜨는 것에서 내 제외하겠다. 그러면 제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론, 어떤 드라이브를 클론 뜰 거냐, 이 항목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자, 대기 서버를 그럼 저희가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그랬죠. 그럼 이 대기 서버를 어느 호스트에 어느 한 그 데이터 스토어에다 가상 서버를 생성을 할 거냐, 대기 가상 서버를 생성할 거냐, 요거를 이제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스토어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데모 진행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그 질문은 저희가 요 모든 세션 끝나고, 그때 일괄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토어를 선택을 해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겟 정보에 대한 기입이 끝났습니다. 타겟 정보에 대한 기입이 끝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핫핏을 설정합니다. 클러스터 구성에 있어서 핫핏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상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핫핏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핫핏이 다 끊어지게 되면 서로 간의 상태 정보를 교환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서로 죽었다고 오판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스플릿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MCS 내부적으로 스플릿 브레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핫핏은 무조건 다중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 핫핏을 하나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핫핏 전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핫핏을 하나 더 설정할 수 있고, 이 보조 핫핏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네트워크와 같은 그런 용도로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스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은 이 서비스를 하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네트워크도 3차 핫핏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서버 내에 존재하는 TCP/IP를 전부 다 핫빗으로 저희가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P를 기입하고 대기 노드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IP와 같은 네트워크 세그멘트의 대역으로 이렇게 핫빗 IP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을 클릭을 하면 핫빗 설정이 다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핫빗 설정까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HADR 컴포넌트를 해당 노드에 저희가 프로비전을 해준다 그랬죠. 자, 그럴 때 어떤 에이전트를 저쪽에다 푸시를 할 거냐, 이거 선택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HA 에이전트는 디폴트로 설치를 해야 될 거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복제 기능을 제가 사용하겠다. 만약 외장 공유 방식이 아니고 노드 간 복제 방식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DR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복제 컴포넌트는 DR 에이전트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푸싱을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 거냐, 혹은 스케줄에 의해서 특정 날짜에 특정 시간대에 이 클러스터를 만들 거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스케줄은 뭐 내가 뭐 원하는 4월 29일 날 새벽 5시에 내가 새벽 4시에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 이러면은 새벽 4시에 알아서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줍니다. 이 스케줄 기능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새벽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라,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새벽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낮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스케줄을 걸어놓으면 새벽에 접속 시간대가 없는 그 시간대에 이렇게 클러스터를 알아서 MCS가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제 스케줄 실행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실행을 누르고 전반적으로 이제 클러스터 정보와 HA를 위한 여러 가지 IP 정보가 맞는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서머리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맞으면 확인을 누르면 클러스터 생성되는 과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이제 빌드할 때 뭐 네트워크 장치 추가하고 소스 시스템 클론을 뜨고, 그래서 클론 떠서 대기 서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HA 에이전트가 푸싱이 되고 설정 정보 확인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스케줄 시간에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 시간표가 나오게 되죠. 시간표가 나오게 되고 이 시간이 되면 클러스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생성이 되게 되면 여기 보시는 이제 노그룹이라고 표시되겠죠. 이런 빈 껍데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껍데기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자원들을 이제 등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데모로는 마리아DB, 그래서 오픈소스 DB로 많이 뜨고 있는 마리아DB에 대한 그룹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 껍데기의 이 클러스터 그룹에 클릭을 하잖아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리소스가 전혀 아무것도 등록이 안 돼 있는 빈 껍데기 때문에 그룹을 등록을 할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리아 데이터베이스의 고가용을 위한 마리아DB 클러스터 그룹을 하나 생성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이름을 이렇게 마리아DB RG 리소스 그룹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이 어느 노드에서 운영을 할 거냐 이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만들어 놓은 투노드 클러스터 투노드 만들었죠. 그래서 그 투노드 가용한 노드 2개가 있는데 이 중에 2개를 우리가 다 써야 되겠죠. 클러스터 구성하려면.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운영 대상 노드로 옮겨주고요. 이 노드 1이 맨 위에 떠 있으면 맨 위에 떠 있는 게 이제 디폴트로 액티브가 됩니다. 밑에 떠 있는 게 디폴트로 스탠바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걸 페일오버 모드로 사용할 거냐, 병렬 운영 모드로 사용할 거냐 선택할 수 있어요. 페일오버는 말 그대로 한쪽이 운영이면 한쪽은 대기입니다. 병렬 운영 모드는 뭐냐면 양쪽 다 액티브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병렬 운영 모드로 하기 위해서는 그 애플리케이션도 병렬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마리아DB는 병렬로 못 돌아가죠. 그런 경우 페일오버를 선택해야 되고 저도 이제 그냥 페일오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클러스터 모드는 디폴트는 페일오버 모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렬 모드를 하기를 원한다면 추가 설정해서 들어가서 아까 그 병렬 모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액티브로 웹서버는 뭐 로드 바니싱 앞에 L 붙여서 하겠다 이럴 때 이제 주로 병렬 모드를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넥스트를 눌러주면 이제 리소스를 본격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소스 등록은요. 맨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리소스를 등록을 하고 두 번째 네트워크, 세 번째 디스크, 마지막으로 의존성에 대한 설정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성은요. 처음에 저희가 제공해준 애플리케이션은 피파스하고 오라클은 저희가 사전에 에이전트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애플리케이션은 요 복합 응용이나 기본 응용, 그 다음에 서비스 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복합 응용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뭐 어떤 경우 복합 응용을 설정하고 어떤 데 서비스라고 어떤 데 기본 응용을 하는지 이 부분은 저희 매뉴얼에 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합 응용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꾸밀 때 이럴 때 복합 응용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서비스는 주로 이제 윈도우즈에서 많이 씁니다. 이제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는 서비스들 있죠. 그런 부분들 같은 건 서비스로 선택을 하게 되고 기본 응용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이럴 때 이제 기본 응용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다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마리아DB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루죠. 그래서 복합 응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응용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 리소스 이름을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저는 그냥 마리아DB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리아DB를 그 리눅스상에서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올리는 스크립이 있죠. 그래서 그 스타트하는 그 스크립을 여기다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스크립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냥 패스를 그대로 쳐주면 되고 그걸 모르면은 이제 이렇게 탐색키를 통해서 마리아DB를 스타트하는 스크립을 등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원을 또 종료를 해야 되는 또 스크립이 있죠. 마리아DB를 종료를 해야 되는 스크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데이터베이스가 살았나 죽었나 이를 감시하는 감시 스크립도 여기에 또 등록을 해줄 수가 있고 이거는 디폴트로 저희 멘텍이 또 제공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스크립을 다 등록을 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피니시를 눌러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리아DB에 대한 복합 응용 리소스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트워크 구성은 크게 2가지예요. 네트워크 카드. 그리고 네트워크 카드에 올라가야 되는 IP 주소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IP 주소를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네트워크 카드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 IP 주소는 네트워크 카드가 없으면 IP 주소를 못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드를 먼저 리소스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DB를 외부에다가 서비스할 네트워크 카드가 무엇인가? 주로 이제 서비스 네트워크가 되겠죠? 서비스 네트워크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네트워크 카드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추가를 누르게 되면 리소스를 추가하는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 리소스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외부에 서비스할 네트워크 카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뭘 가지고 서비스할 거냐? 네트워크 카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더 투 네트워크 카드를 가지고 내가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액티브 스탠바이 둘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피니시를 눌러주면 네트워크 카드에 대한 등록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카드 위에 이제 IP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IP 리소스를 추가하겠습니까? 라는 이제 메시지가 뜨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카드에 IP를 올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가상 IP라고 이름이 떴죠. 이 가상 IP라는 게 뭐냐면 아까 1번 노드가 아까 2번 노드가 있었습니다. 1번 노드에도 IP 주소, 고유한 IP 주소가 있었고 2번 노드에도 그 네트워크 카드에 고유한 IP 주소가 올라가 있었어요. 자, 이거를 대표하는 IP입니다. 두 개가 클러스터를 하나 묶일 건데 이를 대표할 IP가 뭐냐? 이걸 저희는 가상 IP라고 저희는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리소스 이름을 넣고요. 그래서 가상 IP 주소를 넣는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은 운영 서버하고 대기 서버의 실제 IP와 동일한 네트워크 세그먼트의 IP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 IP는 이렇게 65번으로 저희가 지칭을 155번으로 제가 다시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지칭을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이 가상 IP를 아까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IP에 올리겠다. 네트워크 카드에 올리겠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서비스 닉이라고 아까 네트워크 카드 리소스를 만들었죠. 그거를 선택을 해서 피니시를 눌러주면 그러면 네트워크에 대한 등록도 이렇게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P 그리고 네트워크 카드 두 개를 다 등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디스크 구성으로 가게 됩니다. 마리아DB가 데이터를 이제 디스크에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 그 디스크가 어떤 타입의 디스크냐,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크게 미러 디스크, 공유 디스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미러 디스크 DR도 있고 공유 디스크 DR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로컬 내에서 HA 구성을 한 거를 한 노드를 더 설정을 해가지고 또 DR을 하는 거. 즉, 3노드 구성이 됩니다. HA2 DR을 구성할 때. 1대1 구성이 되겠죠. 1대1 구성. 이런 구성을 할 때 미러 디스크 DR, 공유 디스크 DR을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1대1로 공유 디스크가 아닌 실시간 데이터 복제 방식을 사용할 거니까 그냥 미러 디스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러 디스크를 이렇게 추가를 눌러주게 되면 미러 디스크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리소스 등록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리소스 이름 뭐 이렇게 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쪽을 소스로 쓸 거냐,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소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소스에서 나중에 리소스를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완료가 됐을 때 클러스터를 빌드를 할 때 소스에서 타겟으로, 노드 1이 소스잖아요. 소스에서 타겟으로 초기 싱크를 해버립니다. 자동으로. 자, 초기 싱크를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노드 2에 해당되는 볼륨에 소스의 데이터를 전부 다 오버라이트 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만약에 노드 2에 해당되는 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되었으면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오버라이트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향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스를 선택하게 되면 어느 볼륨을 내가 복제를 할 거냐, 이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운팅 경로, 리눅스 같은 경우는 또 이걸 어떤 경로로 마운트 할 거냐, 이거 주로 쳐주죠. 그래서 마운팅 경로를 쳐주고, 그다음 미러 네트워크 주소는 아까 그 핫빗상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미러 네트워크 주소를 바꾸려고 그러면 다시 백 해가지고 핫빗 설정부터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니시를 눌러주게 되면 디스크까지 리소스 등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도 등록을 했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도 등록을 했고, 디스크에 대한 등록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소스로 등록할 게 다 끝났고,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의존성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의존성 설정은 자원이 뜨는 순서, 내려가는 순서, 그리고 자원하고 자원 간 서로 장애에 대한 영향도를 끼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요 구성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카드가 올라가게 되면 IP가 올라가고, IP가 올라가게 되면 디스크가 올라가고, 디스크가 올라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올라가는 이런 일자 구조로 현재 돼 있고, 요 의존도 구성을
나중에 수정이 가능해요. 지금도 수정이 가능하고 나중에도 수정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요 보면 IP 주소하고 디스크는 서로 의존도가 없죠, 사실은. 예.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나 IP 주소가 장애났다 그래서 디스크가 영향 안 끼치거든요. 안 미치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의존도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존도에 대한 수정은 이따 클러스터 구성이 다 완료가 됐을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지금은 이제 뭐 클러스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넥스트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룹에 대한 상세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서머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머리 상에서 다 확인을 하시고 구성상에 오류가 없다면 피니시를 눌러주면 이제 클러스터를 아까 생성된 클러스터에서 리소스가 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DB에 대한 리소스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아까 이제 노드 2개의 클러스터 하나 만들었죠? 여러 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DB에 대한 그룹 등록이 다 끝났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거 구성하는 동안 스크립트 자는 거 못 보셨죠? 그래서 뭐 이렇게 스크립트를 개발한 거 없이 다 마우스 클릭으로 다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닫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클러스터가 하나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일자로 현재 올라가게 돼 있는데 좀 디펜던시를 한번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펜던시에 대해서 수정 간단합니다. 요 선에다가 의존선 삭제를 클릭을 해버리면 됩니다. 하고 이 서비스 IP하고 디스크 간은 서로 의존성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빼버렸습니다. 그 외에 뭐 의존성 뭐 다른 뭐 IP 주소하고 그리고 마리아DB 사이에도 의존성 없다라고 판단하면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실제로는 의존성이 있죠,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의존성에 대한 이런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 의존성 요 맵을 보면요, 요 한 자원 마리아DB하고 서비스 IP는 같은 선상에 위치합니다. 같은 선상에 위치하는 자원은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병렬로 뜹니다.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되는 볼륨이 많은 경우, 볼륨과 볼륨과끼리는 서로 의존성이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띄워야 되는 볼륨이 10개다. 그러면 10개를 하나의 병렬 선상에 놓으면 동시에 10개의 볼륨이 같이 어태치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페일오버를 빨리 이렇게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리소스 등록이 끝났으면 요 해당되는 마리아DB를 이제 해당 노드에 서비스를 이제 올려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노드 1, 노드 2 둘 중에 한 노드에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마리아DB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 클릭을 해서 시작해서 이거를 노드 1에다가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면 서비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서비스가 이제 미러 디스크도 시작이 됐고요. IP도 올라왔고 마리아DB는 현재 올라오는 중입니다. 자, 올라오는 중에 있는 리소스는 아까 그 녹색 위쪽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 칼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서비스와 정체가 다 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미러 디스크도 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러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미러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노드 1에서 노드 2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죠. 이렇게 미러링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노드 2가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스크를 잠궈놨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노드 2는 현재 데이터를 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 2의 OS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노드 2 디스크를 접근을 해서 얘를 또 수정해버리면 안 되죠. 데이터 인테리티가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MCS 상에서 디스크 락을 걸어버려서 접근을 못하게 막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 구성까지 끝났으니까 저희가 한번 장애를 유발을 시켜볼게요. 장애 유발을 했을 때요, MCS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 유발은 간단하게 저 네트워크 카드를 뽑아버릴게요. 저희가 가상 머신으로 구성해 놓은 가상 머신 상에서 VM웨어 창으로 이동을 해서 운영 머신, 아까 노드 1이었죠? 노드 1에 네트워크 카드를 저희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어댑터를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MCS가 타임아웃이 좀 있습니다. 한 10초 내로 아마 네트워크 카드가 장애 났다는 걸 감지를 합니다. 장애 감지했죠, 그죠? 여기서 요 보면 노드 1이 요 빨간색 V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드 1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데, 노드 1에 요 네트워크 카드가 장애 났다. 요걸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노드 2로 이동해서 보면, 노드 2로 페일오버 돼가지고 서비스가 다 떴어요. 아까는 노드 2가 흑백이었는데, 지금은 노드 2가, 지금 다 컬러로 표시됐죠. 그리고 노드 1이 어떻습니까? 노드 1이 아까, 저희가 흑백이었죠.
이제 칼라였죠. 칼라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흑백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노드 1의 네트워크 카드 때문에 장애가 나서 페일오버가 됐어요. 라고 이렇게 빨간색 V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통화 콘솔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자, 통화 콘솔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X 표시가 났죠. 노드 1이. 노드 1이 X 표시가 나서, 노드는 살아있습니다. 노드는 이렇게 컬러로 표시가 됐으니까 살아있는데, 근데 뭔가 장애가 나서, 현재 서비스가 이렇게 두 번째 노드 2로 삼각형 표시가 났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뭔가 장애가 났다는 걸 워닝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알람이 하나 떴습니다. 숫자 1이. 알람이 하나 떠서, 요 클릭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떤 장애가 나는지를 이렇게 알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1 장애가 나서 페일오버를 시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부가 기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부가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벤트 추적 기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장애가 나게 되면 자, 좀 무슨 원인 때문에 장애 났는지. 물론 이제 아까 그 표시를 해줍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카드. 근데 좀 더 상세한 로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벤트 로그를 다 뒤져야 되는데 저희가 안 뒤지고 추적 기능을 통해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이벤트 추적 기능이거든요. 이 시간 테이블별로 전반적인 이 클러스터에 대한 가용성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상세하게 노드 1, 노드 2로 나눠서 자, 요 그림을 보면 노드 1이 녹색이었어요. 그러다가 요 빨간 선이 여기 보이시죠?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크리티컬 장애가 났던 부분입니다. 요 시간대에. 그리고 요 이벤트 점이 하나 찍혀요. 크리티컬.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으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 IP가 장애가 났어요. 네트워크 장애가 난 거죠. 이런 팝업으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즉 로그를 복잡하게 안 뒤져도 이렇게 빨간 점만 클릭해 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볼 수가 있고 이제 노드 2로 넘어갔죠. 그죠? 노드 2로 넘어가서 서비스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노드 1으로 다시 서비스를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색 바가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이벤트 추적 기능을 통해서 편리하게 어느 노드에서 서비스가 됐고 어떤 크리티컬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빨리 찾아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저희가 지금 해주고 그리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기능은 장애에 대한 모니터링과 좀 다릅니다. 그 성능 인계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을 해줍니다. 좀 더 어드밴스한 모니터링인데요. 주로 저희가 사전 예방 감시를 위해서 이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CPU, 네트워크, 디스크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에 대한 어떤 한계치를 정해서 그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CPU가 100%가 차게됐을 때 이거는 장애라고 판단을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리거 항목으로 들어가게 돼서 자 CPU 100%가 됐을 때 이렇게 시스템을 재시작을 해라. 이런 후속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는 유저가 다양한 방식의 트리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PU 과부하 아까 제가 예를 보여드렸죠. 이걸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한 뭐 90%가 한 1분간 지속이 됐을 때 후속 조치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을 뭐 페일오버 할까, 종료할까, 재시작할까 이걸 선택할 수 있고 이거 이외에도 유저가 사전에 정의한 스크립트를 더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메뉴상에서 제공해주는 후속 조치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후속 조치를 자동화를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그걸 또 스크립트를 또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뭐 부가적인 기능도 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페일백을 어떻게 하는지, 원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복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복을 하려면 복잡하죠. 데이터 역싱크하고 서비스 내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거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우선은 미러 디스크 상을 볼까요? 아까 이제 노드 1에서 노드 2로 밀어냈는데 지금은 페일오버가 됐기 때문에 노드 2에서 노드 1으로 미러 방향이 바뀌었죠. 그리고 노드 1이 현재 어떻습니까? 열쇠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이 현재 타겟이고 이쪽에 현재 디스크가 잠겨 있습니다. 네. 자, 서비스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네트워크 카드 이거 정상화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VMware 콘솔 창으로 들어가서 아까 저희가 뽑았던 네트워크를 다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를 이렇게 끼워주고요. 예, 자, 네트워크 끼워주니까 어떻습니까? MCS상에서 장애 표시가 없어졌죠.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장애 표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이제 이 상태에서 노드2가 이제 액티브가 되고요. 노드1은 자동으로 스탠바이로 등록이 됩니다. 아까 빨간색으로 장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자동으로 스탠바이로 등록이 안 돼요. 그때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시 넘겨봐야 다시 서비스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 표시가 다 제거가 되면 이렇게 이제 노드1은 자동으로 스탠바이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통합 콘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통합 콘솔 창에서도 아까는 빨간색 표시였는데 지금은 통합 콘솔 창이 지금 빨간색 X 표시가 아니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회색의 이렇게 포즈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정상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놔두어도 되는데 그냥 나는 첫 번째 노드로 다시 백시키겠다. 자,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에 대한 그 메뉴를 올리고 그룹 수동 페일오버 했거든요. 수동 페일오버에서 노드2는 현재 서비스 실행 중이니까 비활성화되고 노드1이 가용하죠. 노드1을 클릭을 해주면 서비스가 다시 빼게 됩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면 노드2에 있는 리소스를 내려줍니다. 순서에서 먼저 내려주고 내리는 게 완료가 되면 노드1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IP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리아DB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마 복제 방향도 저희가 자동으로 또 바꿔줍니다. 아까는 노드2에서 노드1으로 복제를 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서비스를 페이블을 시키니까 노드1에서 노드2로 다시 복제 방향이 바뀌었고 노드2는 현재 디스크가 락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HA를 구성하고 배포하고 그 다음에 리소스를 등록하는 이 모든 과정들 사람 스크립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다 쉽게 구성할 수 있음을 보셨습니다. 저와 같은 영업을 하는 담당들도 매우 쉽게 이렇게 HADL을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뭐냐? 더 이상 이제 좋은 엔지니어가 안 들어가도 초보 엔지니어가 들어가도 누구나 쉽게 HADL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모든 이 구성 과정의 표준화,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데모까지 다 마쳤고 이제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